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는 1년에 4차례 발간된다.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발간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 부제가 달려있는 것처럼 divergent, 다양하다, 불균형하다 이런 표현인데,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 간의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미 경인남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7월에 발간된 경제전망 보고서 업데이트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지가 이렇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짧죠. 업데이트 버전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부제가 깔려 있는데, 이 부제가 fault line이에요. fault line. 이 fault line이라는 표현을 사실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IMF에서 몇 차례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지만 fault line이 벌어진다. 어쩌면 이 다이버전트한 불균형한 회복을 더 격화시킨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IMF 홈페이지에 그 화면이 이래요. 물론 제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같이 게시를 해 놓을 테니까요. 제 인플루언스 페이지에 링크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링크로 가셔서 그 보고서를 좀 찾아서 다운받으셔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IMF 홈페이지에서 이 보고서를 게시해놓은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fault line, 이 fault line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단층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 같은 거, 저도 지구과학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각 변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단층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 단층선이라고 직역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다. 이게 불균형 회복이 진전되는데, 불균형 회복 자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아예 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정확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양극화나 아니면 불균형 회복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것을 좀 격화시킨 영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ult line이 점차 벌어진다. widen, 벌어진다.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발간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하고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만, 2021년 전망치가 6.0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쪼개보면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022년 성장률은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는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강조해 드렸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큼은 21년 전망치는 6.0으로 똑같은데, 22년 전망치는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4로 전망했다가 4.9로 전망한 거예요. 다시 가보면 지금은 4.9지만 원래는 4.4 수준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1년 전망치가 변화가 없지만, 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냥 변화가 없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놓고 본다면 선진국은 5.1에서 5.6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 겁니다. 반면에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6.3이 아니라 6.7%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정한 겁니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값이 6.0%로 변화가 없지만 이 선분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이만큼이었다가 좁혀져 가는 느낌,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정도에 따라서 불균형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국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좀 살펴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7.0%로 매우 견조하게 성장하고요. 2022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5%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4.9%로 정말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결국 2022년은 그 기저 효과가 사라져가는 시점인데 그런 때도 4.9%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흥개도국들은 오히려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 인도는 괜찮지만 인도도 뭐 하향 조정하고 했지만 그 밖에 아세안 5라든가 이런 신흥개도국들을 주로 이제 터키, 멕시코, 브라질,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번 IMF 경제 전망 업데이트 버전의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복 불균형 격화입니다. 아까 제가 fault lin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IMF에서 쓴 표현이지만 이걸 굳이 한국어로 표현할 만한 적당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불균형이라는 표현이었었다가 이게 divergent recoveries 이랬죠. 근데 이 표현이 격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그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의 50%에 근접해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이머징 마켓이나 특히 로인컴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백신 구경 못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되다 보니까 회복도 불균형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보시면 그 회복 불균형이 어떤 식으로 격화되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분석이 있었는데 이런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관관계를 본 건데요. 주택 보급률이에요. 얼마나 그 나라의 전체 가구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가를 살고 있는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가 점유율이 높을수록 집을 하나씩 하나 이상을 보유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집 가격이 덜 뛴 거예요. 반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약한 나라일수록 집 가격이 더 높게 뛴 거예요. 그러면 집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죠. 제가 K자형 양극화라고 K자형 회복이라고 누차 지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집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물론 집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집 그 자체라는 의미보다도 자산을 보유한 자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건 자산 버블 위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모습이 특히 집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가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렇다라는 거죠.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고용 충격도 불균형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실업률의 변화는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충격인데 특히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렇게 크게 변화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전체 실업률의 변화는 고용시장 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 15세에서 29세의 취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알바의 성향이 더 크죠. 근데 단기 알바가 많이 조정된 거예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특히 단기 알바를 조정하고 뭐를 많이 도입합니까? 키오스크로 대체한다든가 아예 사장님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단기 알바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냥 1인 사업자로 전환된다든가 그냥 내가 다 해먹겠다. 왜냐하면 매출이 그만큼 안 나타나니까 매출이 한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든 그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채용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채용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스, 청년층 아니었습니까? 이들에게 더 취약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도 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스킬로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고임금 노동력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영역 그리고 하이스킬 이런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충격이었는데 로우 스킬 저임금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근로자를 학력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저학력 근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계층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사실 벌러너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용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이 왔었다. 고용 충격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자체, 소비 여력 이런 생활 전반에 걸친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불균형하게 충격이 있었고 회복이 더 더디게 연결되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더 어렵다. 물론 이 고용 충격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개도국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고용 충격을 여러 섹터별로 구분을 해봐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더 영향이 있었고 로우 스킬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코로나19의 충격이 모두에게 다 같이 작용했다기보다는 회복 불균형이 더 격화되는 정도로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됐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 보급률이 낮은 그런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뛰면 주택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IMF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또 강조하고 있는 이 IMF 경제전망 보고서의 키 메시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6월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8월 중순이 되고 9월이 되면 추석 즈음 되면 굉장히 많은 식료품 그 자재 수요가 늘어나죠. 무, 배추, 계란 이런 다양한 식료품 수요가 늘어나죠. 그런데 식료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죠. 왜? 장마가 있었고 또 이상기후가 있었고 인력 부족이 있었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더군다나 이 무더위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홍수로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농작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8월, 9월쯤이면 늘상 반복되는 게 식료품 물가 상승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가 상승세를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체감 물가, 밥상 물가,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러한데 물가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데 유독 개도국들의 신흥 개도국들의 물가 상승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 갑자기 점프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이 선진국들도 여러 가지 또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몇몇 국가들의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심각하겠다. 제가 신흥개도국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할 때 지난주죠.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한다. 모두에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주요 신흥국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들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신흥개도국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흥개도국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들인데 경기 회복도 더딘데다가 물가 압력까지 작용하니까 더 시급한 게 물가 압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압력이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 물가 상승률이 뭐 8%를 초과하고요. 이렇게 높게 물가가 상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가 특히 치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불안한데 그러면 그냥 생활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생활 자체가 삶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터키는 벌써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브라질 3차례 기준금리 인상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 밖에 여러 뭐 헝가리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기준금리를 근래 들어서 인상해 나가고 있는 모습. 신흥개도국들이 경기가 충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하자 이게 아니라 물가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금리를 먼저 인상시키고, 물론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 배경이 단순히 물가 때문만은 아니겠죠. 달러 가치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도 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죠. 외국인 자금이 지금 한 24조 정도가 올해 안에 빠져나갔습니다. 전체 주식 투자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그 비중도 30%, 34%인가요?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근래 들어 뭐 한 2016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히 그 나라 금융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압력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하는 그런 신흥국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경기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신흥국들의 모습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2시간 해드려야 될 텐데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주요 발표 내용들 그리고 주요한 메시지 2가지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 제가 이 인플루언스 페이지 밑에 유튜브 하단에 링크 있죠? 거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